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헤르만 헤스의 소설, 바로 데미안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사회심리학적 분석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데미안을 읽을 때마다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 어떤 거요? 주인공 싱클레어가 저지른 그 사소한 거짓말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게 혹시 좀 소설적인 과장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그게 절대 과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의 성장 과정에 숨겨진 어쩌면 보편적인 심리적 함정을 정말 정확히 짚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분석은 마치 싱클레어라는 한 아이의 유년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심리 분석 보고서 같아요. 아, 심리 분석 보고서요? 네, 단순히 문학 비평을 넘어서요. 왜 그렇게 보호받던 아이가 한순간에 약탈적인 세계의 먹잇감이 되는지 그 심리적인 역학을 발달 심리학 그리고 사회 구조의 관점에서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와, 정말 기대되네요. 아마 오늘 이야기는 데미안을 이미 읽으신 분들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또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의 출발점부터 따라가 보죠. 이 분석에서 가장 먼저 제시하는 개념이 바로 두 개의 세계입니다. 네,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네, 싱클레어의 세상이 이 두 세계로 나뉘어 있다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뭐 착한 동네랑 나쁜 동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이건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생존 법칙이 지배하는 심리적인 영역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심리적인 영역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밝은 세계는 부모님의 집으로 대표되죠. 질서와 사랑,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지배하는 공간이에요. 여기서는 정해진 규칙, 예의범절, 도덕 같은 것들이 중요하고요. 사회적 지위나 가족 배경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 그렇죠. 일종의 안전지대인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울타리 밖 어두운 세계입니다. 이 분석에서는 어두운 세계를 하녀들이나 직공들이 사는 훨씬 더 혼란스럽고 거친 공간으로 묘사하는데요. 여기서는 밝은 세계의 규칙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두운 세계 법칙은 훨씬 더 원초적이고 냉혹하죠. 거짓말, 폭력, 배신,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아, 여기서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배경 같은 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대신에 상대를 간파하고 조종하는 능력, 흔히 말하는 마키아벨리적 지능이나 마키아벨리적 지능이요? 네, 또는 물리적인 힘, 교활함 같은 개인의 실질적인 역량이 그 사람의 서열을 결정합니다. 싱클레어는 바로 이 두 사계의 경계에 서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이 두 세계의 충돌이라는 게 비단 소설 속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나 사회에 나가서 전혀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마주했을 때 겪는 그런 혼란과 되게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뭔가 우리 모두가 겪는 경험의 축소판 같기도 하고요. 네, 이 분석의 핵심도 바로 그 보편성에 있어요. 헤세는 한 아이의 성장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암묵적으로 보호받는 세계와 거친 세계로 나뉘어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대부분의 비극은 바로 그 경계선에서 한 세계의 규칙을 다른 세계에 너무 순진하게 적용하려고 할 때 발생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싱클레어의 결정적인 실수가 등장하는 거죠. 프란츠 크로머라는 동네 불량배 앞에서 사과를 훔쳤다고 허금을 떤 사건이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이게 무슨 엄청난 아기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의 칙이죠. 그냥 또래 집단에서 좀 더 강해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10살짜리 아이의 그 마음이었을 뿐인데. 맞아요. 그리고 이 분석은 바로 그 치기 어린 마음 뒤에 숨겨진 발달 심리학적인 취약점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발달 심리학적 취약점이요. 네, 10살 무렵 아이들의 뇌를 보면요. 특히 이성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아직 한창 발달 중인 상태입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상태군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나 자기 행동이 가져올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싱클레어는 그 순간 크로마 앞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는 그 생각, 혹은 나도 너희처럼 거친 세계를 아는 아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충동에만 집중했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짧은 거짓말이 앞으로 몇 달간 자신을 완전히 지옥으로 몰아넣을 덫이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요. 네, 싱클레어는 밝은 세계의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한 거예요. 거짓말은 나쁘지만 뭐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수준이었겠죠. 하지만 크로머는 달랐습니다. 어두운 세계의 포식자였죠. 그렇죠. 어두운 세계의 포식자였어요. 그는 싱클레어의 거짓말이라는 그 작은 균열을 보고 그 안에 숨겨진 죄책감과 두려움이라는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너 도둑이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 마르크를 주지 않으면. 네. 이 협박은 단순히 돈을 뺏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상대의 비밀을 무기 삼아서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지배하려는 포식자의 본능이었던 겁니다. 와, 정말 소름 끼치는 대목이네요. 그 작은 거짓말이 크로머에게는 싱클레어의 영혼을 올가맬 수 있는 완벽한 손잡이를 제공한 셈이군요. 맞습니다. 죄책감과 비밀을 공유하게 만들어서 절대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못하게 고립시키는 전략. 이 메커니즘은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이 분석에서도 지적하듯이 학교폭력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소한 약점을 잡아서 괴롭히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있죠. 혹은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자가 아동에게 비밀스러운 사진을 요구하고 그걸 빌미로 점점 더 심한 요구를 하는 방식과 그 구조가 정확히 일치해요. 와, 그러네요. 약점을 잡고 수치심을 이용해서 고립시키고 심리적으로 예속시키는 것. 네. 100년도 더 전에 쓰인 소설이 현재 사회의 범죄 심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히 싱클레어가 운 나쁘게 나쁜 친구를 만났다. 이건 아닐 것 같고요. 네, 그걸로는 설명이 부족하죠. 이 분석이 논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면서 아주 탁월한 비유를 제시합니다. 바로 온실과 야생이라는 비유인데요. 이걸 보고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죠. 비바람과 해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죠. 이 안에서 우리는 순수함과 도덕성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하지만 이 분석은 그 온실 속 순수함의 이면을 날카롭게 지적해요. 그게 사실은 외부 세계의 위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순진함이자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연약함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거죠. 온실 속 화초는 야생의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반면에 크로모가 사는 어두운 세계는 말 그대로 야생이고요. 네, 야생입니다. 이곳에서는 공식적인 권위나 도덕률이 힘을 쓰지 못해요. 오직 힘의 논리, 즉 상대를 제압하는 물리적 위협과 심리적 압박만이 유일한 법칙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야생의 포식자는? 야생의 포식자는 온실에서 막 걸어 나온 연약하고 순진한 먹잇감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감각을 가지고 있죠. 싱클레어는 크로모에게 완벽한 먹잇감이었던 셈입니다. 이 비유를 사회 전체로 확정해보면 더 흥미로워져요. 이른바 온실 속에서만 살아온 엘리트들이 막상 예측 불가능한 야생의 정치판이나 비즈니스 세계에 던져졌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보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온실의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야생의 그 거친 매력에 이끌려서 위험한 이중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 두 세계의 충돌은 단지 한 아이의 성장통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축소판과도 같아요. 구조적인 모순이요? 네, 우리는 아이들에게 온실의 도덕률을 가르치지만 정작 그들이 살아나가야 할 세상의 상당 부분은 야생의 법칙으로 돌아가니까요. 이 간극 속에서 아이들은 혼란을 겪고 따로는 싱클레어처럼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분석에서 정말 깊이가 있다고 느낀 부분은
이 끔찍한 경험을 단순히 트라우마나 피해로만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아, 그 부분이죠.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온전한 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신의 어두운 면, 즉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네,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을 위한 필수 단계라는 거죠. 이게 좀 충격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성화란 내 안에 있는 여러 모습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밝은 페르소나뿐만 아니라 내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어둡고 미성숙한 그림자까지 모두 통합해서 온전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아, 싱클레어에게 크로머는 외부의 악당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자신의 내면에 있던 허영심, 기만, 폭력성 같은 그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크로모에게 예속되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역설적으로는 싱클레어가 나는 완벽하고 선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복잡한 내면을 직시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뜻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성장을 위해선 온실의 유리벽이 깨지는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이죠.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구축된 밝은 세계에서만 자란 아이가 현실에 존재하는 잔인함, 기만, 또 선과 악이 뒤섞인 도덕적 모호성을 처음 발견했을 때 겪는 그 충격과 혼란. 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어른이 되는 입구일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영원히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로 남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와, 이제야 데미안이 왜 단순한 성장 소설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고전으로 평가받는지 알 것 같네요. 그렇죠. 결국 헤세가 묘사한 것은 어떤 문학적 허구가 아니라 현실에서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지극히 사실적인 심리적 패턴이었던 거군요. 네, 이 분석의 결론도 바로 그겁니다. 헤세의 통찰은 인간의 경험을 과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발달 과정의 함정과 사회의 냉혹한 역학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포착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 분석은 아주 결정적인 그리고 어쩌면 좀 씁쓸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됩니다. 소설과 현실의 차이점에 대한 건데요. 네, 바로 데미안의 존재 유무입니다. 소설 속 싱클레어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를 구원하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주는 데미안이라는 신비로운 멘토가 나타났습니다. 거의 초월적인 안내자였죠. 낡은 세계를 상징하는 크로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길을 가도록 도와준 구원자. 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싱클레어와 같은 함정에 빠졌을 때 우리를 구해줄 데미안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죠. 데미안이 없다는 거, 그게 현실이라는 말이네요. 소설에선 구원자가 나타나지만 현실에선 스스로 헤쳐나가거나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니 소설이 갑자기 다르게 읽히네요. 오히려 현실의 비극성이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우리에게 그저 감상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현실의 데미안은 부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 세계의 충돌을 감당해내야 하는가? 정말 그러네요. 데미안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는 단지 아름다운 문장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분석이 남긴 질문을 조금 바꾸어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줄 외부의 완벽한 안내자, 데미안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데미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사회적인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 안의 그림자와 마주하며 길을 잃었을 때, 혹은 내 주변의 누군가가 크로머의 덫에 걸렸을 때, 외부의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가 서로에게 작은 데미안이 되어줄 수 있으려면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